부익남식 결혼 및 신혼생활 후기라고 해서 어떤 분이 하나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9개월간 함께 생활 중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처음부터 부익남 유튜브 등을 본 건 아니었지만 여러 책을 통해서 아래처럼 핵심은 저렴한 월세 거주다. 이렇게 사는 게 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부익남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께 받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가지고 아껴서 결혼하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끼리 경제관념이 잘 맞아요. 돈 쓰는 거 관심 없고요. 생활에서 이렇다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는 노도관 금관구 중에서 하나를 거주하고 있는데 직장까지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건 아니죠. 이 정도면 그냥 적정한 수준. 더 짧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30년 된 복도식 구축 아파트. 네, 저도 여기서 이제 신혼 생활을 해봤지만 빡셉니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복도식인 게 되게 힘들어. 이 복도식이. 왜냐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엘리베이터 잡는 것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복도식이 문제가 뭐냐, 옆에 사는 분들이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좀 있어. 꼭 뭐 부부싸움을 하시든지 애를 쫓아내든지 뭐 그래가지고 막 뭐 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복도식이다 보니까 복도에 창문이 꼭 하나씩 이렇게 금이 가 있거든요. 바람이 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30년 됐기 때문에 당연히 샤시가 옛날 그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춥기도 춥고, 그리고 복도가 좀 무서워요, 밤에. 왜냐면 집에 막 11시나 막 새벽에 들어올 때는 솔직히 말해서 와이프가 집에 밤에 온다 그러면 좀 마중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이 막 복도에 그 노란색 그 불 같은 거 들어오는데 좀 겁이 좀 납니다. 남자들도 좀 겁나고요. 당연히 지하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주차장에다가 겨울에 눈 오거나 뭐 비 오거나 이러면은 뭐 이제 이중 주차돼 있고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데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 보증금 2천에 월세 60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2천에 60이면은 뭐 나쁜 건 아니죠. 15평인데 아래와 같은 전형적인 복도식 원베이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복도죠. 여기가 복도입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은 가끔씩 옆집에 사는 강아지가 같이 들어와. 문 열고 잘못하면 옆에 강아지가 막 뛰어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제 인간적인 그 거리감이 가깝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여기가 옷방이거든요. 옷방인데 저도 처음에 이런 구조에서 살 때 처음에 여기다가 침대를 한번 넣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침대를. 여기다 침대를 넣어보고 싶었는데 침대가 실제 얼마나냐면 이만합니다. 실제 침대는 요만해요. 그래서 대부분 문이 안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이 안 열려가지고 여기다 못 넣고요. 여기는 옷방으로밖에 못 쓰는구나. 그래서 여기다 이제 행거를 짭니다. 시스템 행거 같은 걸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화장대를 놓을까 말까 뭐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데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되게 작거든. 작아가지고 여기 옷 넣으면 쉽지 않다. 거의 꽉 찹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못 쓰는 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1.3m 정도, 1.4m 정도 되기 때문에 둘이서 동시에 지나가기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있잖아요. 화장실이 넓어 보이지만 되게 작습니다. 되게 작아서 뭐 둘이서 여기 쓴다 이거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넓어 보이지만 여기 식탁 못 놓습니다. 여기 식탁이 못 들어가요. 원형 식탁을 놓으면 요렇게 돼요. 요만큼 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는 식탁이 없고 대부분 여기서 뭐 좌식으로 밥을 먹던지 여기다 조그맣게 2인용 식탁을 놓고 나머지가 여기 침대가 이만하게 들어가거든요. 거의 침대가 이만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TV 놓을 데가 애매해가지고 여기다 TV를 간단하게 하나 놓으시고, 여기가 이제 사실상 침대방 그리고 이제 식탁이 없는 그런 방, 그 다음에 이제 화장대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화장대를 놓을 수 있나 없나 막 고민을 많이 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확장이 또 안 돼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제 잡다구리한 물건 같은 걸 좀 놔야 되고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냉장고 놓을 데가 없어. 냉장고 어디다 놓죠? 냉장고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보통 냉장고를 뭐 이런 데다가 놓거나 아니면 밖에다가 놓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다 뭐 세탁기를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빨래를 말릴 때가 좀 애매한 공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빨래를 어디다 놓을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아주 작은 냉장고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냉장고.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사는 게. 자, 결혼식 자체를 특별히 아끼지는 않았지만 크게 쓴 것도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사례와 비교해서 돈 아낀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스튜디오 촬영 안 했다. 제가 꼭 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스튜디오 촬영 안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어차피 안 본다. 절대 안 보죠, 이거. 이 사진 어디 있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다. 우리도 관심 없어. 찍은 사람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혼여행 동남아로 갔다. 잘하셨죠? 유럽 안 가도 됩니다. 유럽 가가지고 오히려 잘 사는 나라에 가면은
내 소득으로 너무 비싼 동네를 놀러 가면 또 재밌게 못 놀아요. 국민 소득이 낮은 동남아 가서 조금 더 쓰고 오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예물 시계 안 했다. 시계 가방 안 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 반지 안 했어요. 프로포즈 반지만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예단, 이바지, 패백 등 부수적인 거 안 했습니다. 네,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죠. 자, 혼수. 침대 쓰던 거 가져왔고요. 세탁기, 냉장고 두 개 합쳐가지고 중고로 30만 원에 샀는데 세탁기는 통돌이고요. 냉장고는 단문형입니다. 통돌이가 생각보다 잘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통돌이가 예전엔 다 통돌이 썼어요. 근데 통돌이는 빨래가 안 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통돌이가 빨래가 되나요? 이런 분들 많은데 잘 됩니다. 잘 되고요. 건조기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 뭐 둘이 사는데 빨래가 뭐 얼마나 많다고 그냥 충분히 빨래 잘 널고 하시면 됩니다. 자, TV 쓰던 거 가져왔고요. 2인용 소파 쓰던 거 가져왔고요. 2인용 소파? 이걸 놓을 데가 있나? 옷장 3개에 24만 원 가져왔습니다. 건조기 없고요. 놓을 수도 없어요. 건조기는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통돌이는 건조기를 쌓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돌이를 쓴다는 거는 건조기를 놓을 방법이 없어요. 청소기 없어요. 집이 좁아가지고 돌돌이로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빗자루로 충분합니다. 여기는 뭐 먼지 쌓이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와이프 화장대도 없어요. 화장대는 뭐 간이로 하나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 한 달 생활비를 체크카드에 넣고 체크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관리비, 전기세,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 등 자동이체만 걸어놨고요. 신용카드를 휴대하지는 않고 있어요. 밥 다 해먹고 둘 다 야근이 많아가지고 집밥 먹기도 힘들지만 2주에 한 번 마트 가서 장 보고 주말에도 해먹습니다. 배달 음식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고 있어요. 나랑 비슷하게 하시네. 이 정도면은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세후 75에서 80% 정도 저축하고요. 개별 주식은 안 하고 ETF 정도만 굴리고 있고 보증금 2천만 원 빼고 나머지는 서울에 갭 투자해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빚은 취득세 정도만 마통으로 내고 갚고 있어요. 소득은 둘 다 문과 전문직인데 합해서 세전 2억 7천 정도 됩니다. 현재는 세후 소득의 75% 이상을 저축하고 있어요. 세전 2억 7천이면은 둘이서 한 1,800, 1,700, 1,800 정도 버실라나요? 그 정도 벌겠죠? 그러니까 75%를 저축한다. 뭐 80% 저축한다 그러면은 한 300 쓰고 나머지 다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랑 이런 거 해가지고 한 7, 80 내고 한 200 정도 쓰시면서 나머지는 다 이제 갭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년 이상 가계부 쓰면서 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뭘까? 생활하는 것과 관련해서 종종 부부간에 불편한 점을 얘기하자면 못 살 정도냐? 뭐 그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종종 복도에 있는 수도관이 어는 거 이건 물 털어놓으면 되고요. 지하주차장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비 오는 날 마트 가기 힘든 거. 지하주차장이 그래도 좀 있나 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 좌식 밥상에서 밥 먹는 거, 건조기 없어서 빨래 널고 걷는 거, 거주 환경이 낙후되어 있기는 한데 젊은 사람들도 없고요. 어르신들 위주의 동네고 지하철 1호선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을 동네에서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부인담 유튜브에서 소득에 비해 낮은 생활 수준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주변 사례 보면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처럼 나름 소득 수준에 비해서 낮은 생활 수준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얘기해보고 싶어서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신혼이어서 그런 거예요. 신혼이어서. 신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사실 가능한 것도 있지만 괜찮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의 어떤 그 노력들을 미래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미래의 나는 이런 현재 내 노력들을 잘 모아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성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은 오히려 그 주변 친구들 대비해가지고 막 돈도 못 쓰는 것 같고 주변 친구들은 당연히 유럽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이 시계도 막 차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전 2억 7천을 버는 부부면은 주변 친구들이 돈을 잘 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 하는 거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 속에 좀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역전이 됩니다.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친구들은 뭔가 개미지옥에 빠져서 막 이러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뭔가 조금 길이 보이고 이렇게 살면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고 한 15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는 이제 뭔가 좀 탄탄해지는데 옛날 우리 동기들은 정말 막 힘들어진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차이점이 점점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소득이 높고 낮은 걸 떠나서 신혼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신혼부부가 25평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세탁기랑 건조기랑 다 LG로 맞춰가지고 로봇 청소기 다 신형 사서 85인치 TV 놓고 넷플릭스로 막 스피커 달아놓고 왜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돈이 어디 있다고? 뭐 일 몇 년이나 했다고 벌써부터 샴페인 터트리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악착같이
돈 아끼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자산이 적은데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이거를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상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이상한 기준을 가진 거예요. 아니 연봉이 높으면 뭐 할 건데 자산이 없는데 그러면 돈을 모아야죠. 근데 연봉이 높으면 뭐 평생 그만큼 버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건데 근데 그걸 다 쓰는 게 당연하고 부모님이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고 뭐 시작을 이런 집에서 할 거면 결혼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도 진짜 확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아마 요 분 동기들은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걔네들 왜 그렇게 살지? 뭐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그러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지. 본인이 이상하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명일동 싱크홀 때문에 9호선이 완전 중단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예전에 토목공사를 했었고 제가 이제 9호선 3단계 연장 공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싱크홀이 터졌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고생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그 싱크홀 사태가 터진 거에 대해서 결국에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싱크홀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있었거든요. 크게 언론에 나올 정도로 컸었던 거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거는 그때 롯데월드 타워 짓는 동안에 9호선 3단계에서 이제 싱크홀이 터진 거 그거 하고 그리고 최근 어제였나요? 어제 터졌던 싱크홀로 인한 이 인명사고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수십 번의 싱크홀이 다 있었고요. 이 싱크홀이라는 거를 인간이 이 토목공사로 막을 수 있냐? 사실 어렵습니다. 이건 어렵고 싱크홀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도시 문명을 살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이거를 이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로라는 거 이 도로는 공용의 토지입니다. 이게 사유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관이든 뭐 하수관이든 뭐 상수관이든 뭐 가스관이든 뭐 이런 것들 하다못해 지하철이든 다 이 도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유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GTX를 이제 하면서 이 지하 50m의 안반을 뚫고 이제 막 그 GTX 공법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요게 이제 지중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몇십 미터 이하로는 공공의 땅으로 본다 해가지고 이제 그 동의 없이 막 가는 건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 사유지를 뭔가 공공시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대단히 그 거부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로로 다 이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관도 가지, 상수관도 가지, 뭐 하수, 오수 다 지나가는데 그 밑으로 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뭐 또 다른 공사들도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상생활 하면서 새벽에 이제 뭐 술 먹고 이제 대리운전 해가지고 집에 가시다 보면은 이제 그 맨날 어떤 이제 공사장에서 이렇게 막 봉 들고 옆으로 지나가라고 지금 공사한다고 하면서 아스팔트 다 걷어내가지고 뭐 이제 관거 공사하고 있고 어떨 땐 또 다시 막 포장하고 이런 걸 막 계속 하잖아요. 뭐 전기부터 할 것 없이 다 땅으로 지금 지중 매립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땅 속에 대단히 많은 시설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또 공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누수도 많고 서울이 또 오래된 도시여가지고 관거 공사를 계속 합니다. 그 개선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때문에 뭐 순차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어디 관이 또 이렇게 누수가 막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흙 안에 이제 물길이 생기는 거죠. 물이 누수가 되는데 그 누수를 내가 못 잡으면 물이 계속 샌단 말이죠. 그럼 물은 기본적으로 흙을 침식합니다. 흙을 깎아내죠. 깎아내가지고 물길이 생기면 글로 물이 또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이게 물이 점점 뭐랄까 땅을 긁어 나가면서 일종의 자연적인 터널들이 이 땅 속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서울 뭐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위에 다행히도 기존의 어떤 지반이나 아스팔트 같은 것들이 버텨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일종의 터널이 생긴 어떤 동굴이 생긴 거 위를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찾아내려고 뭐 지질 탐사도 하고 하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처럼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막 터지는 거죠. 그러면 다행히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이걸 알게 되면 보수 공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요번 사건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너무 안타깝게도 지나가던 차 그리고 오토바이가 가는데 그때 이제 무너지면서 다행히 앞에 가던 카니발이었나요? 그거는 이제 앞바퀴가 걸리면서 튕겨 올라가면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사고를 피하셨고 그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이제 빠지면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30m 정도의 깊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30m. 그러니까 땅 속에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30m 길이의 동굴이 있었는데 그걸 아스팔트가 덮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몰랐고 그 위로 수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사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인 거죠. 이게 정말 그냥 교통사고처럼 천재지변처럼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땅을 다 까 뒤집어 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고 물론 지질 탐사를 하긴 하는데 그걸로 100%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제 사고 경위를 따져 보면은 이제 인재일 수도 있고 어떤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복잡한 거죠. 지금 뭐 산불도 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 때문에 또 난리고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이런 조건이 맞으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또 어떤 또 성묘한다고 갔다가 또 뭐 쓰레기 불태워가지고 불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로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반복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도 토목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지하철 공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영향을 줄 거냐를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9호선 공사는 좀 늦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이제 사고 수습도 해야 되고 가장 큰 건 또 인명 피해가 또 났기 때문에 사건 진상 조사를 또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공사의 지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해당 공구는 당연히 공사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공구가 공사를 지연하면 다른 데가 개통을 해봐야 어차피 지하철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기 자체는 이제 지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지하철이라는 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뭐 예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하다가 뭐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일부 뭐 설계를 뭐 또 변경한다고 하면서 또 뭐 이래저래 하여간에 지하철은 정말 민감한 이 공사여가지고 지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호선 연장은 조금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는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대비 이제 싱크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 막 얘기 나왔을 때 보다는 훨씬 이제 사람들의 이해도가 그래도 좀 높아졌어요. 이게 예전에는 뭐 싱크홀 때문에 뭐 잠실이 뭐 다 뭐 가라앉고 뭐 롯데월드타워가 뭐 옆으로 넘어지고 뭐 잠실 주공 5단지가 이제 뭐 한강 밑으로 수장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했었던 때가 한 10년 전입니다. 그때는 진짜 웃겼어요. 그때는 어땠냐면은 이 롯데월드타워를 막 짓고 있는데 저 롯데월드타워가 이제 쓰러진다. 쓰러지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고 어디로 쓰러질까 가지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토목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건설 회사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보니까 일반인들의 어떤 토목 건설 이해도는 극히 낮으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놀이터에서 모래바닥에 이 젓가락을 꽂는 게 이 약간 초고층 빌딩 짓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모래바닥이 조금 패이면 이 젓가락이 이렇게 쓰러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초고층 건물 같은 것들은 이 지구의 그 안반층에다가 아예 그냥 못으로 박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으로 그냥 박아버리면 된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진 난다? 그러면은 롯데월드타워로 피신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사실상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구조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게 초고층 건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해요. 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성이 훨씬 높고 강도로 치면은 뭐 정말 전 세계적인 진짜 뭐 엄청난 그 피해를 줄 만한 정도의 그 지진 규모가 일어나도 초고층 빌딩은 버틸 수 있게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초고층 빌딩이 무너지면
그 옆에 건물들은 다 죽었어. 다 그냥 다 박살났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높은 게 빨리 무너질 것 같고 낮은 게 오래 버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2층짜리 집 같은 게 제일 문제예요. 뭐 3층짜리 집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층, 4층 오래된 빌라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이 제일 빨리 무너집니다. 특히 연식이 한 15년, 20년 넘었는데 빌라인데 필로티로 이제 1층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런 빌라들 많잖아요. 이런 곳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신축 아파트가 나요. 차라리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가 훨씬 더 지진이나 이런 내진 설계를 조금이라도 더 하지, 낮은 건물들은 내진 설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건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뭐 만약에 무슨 뭐 진짜 뭐 전쟁이 나든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하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지하로. 이해되시죠? 지하층으로 내려가서 뭐 지하철로 들어가시든 그런 거 있죠. 지하도로 들어가시든 이런 데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대피시설 개념이 설계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들어가야지 안 무너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지진 난다 해서 막 올라가 막 2층 3층으로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디로 숨으셔야 되고 이 천장이 있는 데로 가서 뭐 식탁 밑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고층 건물로 차라리 고층 건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영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왠지 지진 나면 막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이 막 그 밑으로 빠질 것 같잖아요. 마치 그 남극 탐험이나 북극 탐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에베레스트 같은 거 뭐 올라갈 때 뭐 이런 거 보면은 얼음 사이에 그거 뭐라고 하죠? 눈으로 이렇게 살짝 덮여 있는 그 낭떠러지 같은 거를 밟고 쭉 빠지는 거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건물이 넘어지거나 간판 같은 게 떨어질 때 맞아가지고 사람이 뭐 이제 다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토목공사의 실력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런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건축도 잘하지만 토목도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건설 수준 그리고 어떤 구조물 수준은 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뭐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계가 좀 미비한 것들도 있긴 있었다. 그러니까 최근 건물들은 그런 거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경제관념이 안 맞으면 절대 저렇게 안 살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되겠죠. 사실 그게 어찌 보면 뭐 1순위까지는 아니어도 한 2, 3순위 안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관념이 맞는 사람끼리 사는 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게 행복한 사람들은 돈을 쓰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맞고 돈을 불리는 게 행복한 사람은 돈을 불리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맞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하죠? 사랑의 눈이 멀어.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경제관념도 안 맞고 성격도 별로 내 스타일은 아닌데 사랑의 눈이 멀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깨지면서 현실은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사랑으로 극복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게 문제인 거죠. 야근 많이 한다니까 돈 쓰고 싶어도 못 쓰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때는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집에 별로 있지도 않고 사실상 집은 그냥 캡슐 호텔 같은 데야. 그냥 휴게실이지 뭐. 그냥 집에서 잠밖에 안 잡니다. 잠만 자고 뭐 해요. 어차피 주말에도 뭐 집에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특히 신혼 때는 뭐 이래저래 뭐 부모님 댁에도 좀 가야 되고 뭐 이래저래 막 일이 많아요. 52주를 보내면 집에서 이틀 내내 있는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게 뭐 너무 좁을 것 같아가지고 집이 좀 넓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집에서 그렇게 막 오래 안 있어요. 집에서 눈 뜨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밖에 나가 있는 경우도 많고.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고 이 부동산 파는 그게 정말 많거든요. 야, 너 그거 집 샀다가 뭐 빠졌다며? 크크크크 막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아. 이게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상한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내, 좋은 남편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하는 시간에서 좋은 사람과의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그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 너무 많고 특히 유튜브 판에도 너무 많고 일반 세상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잘들 잘 만나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저는 어쨌든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책 때문에 이유를 찾았던 게 가장 전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어쨌든 그 책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살아보고 싶다 라는 걸로 스타트를 했던 거고, 그래서 방법을 찾았던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동산 투자는 미국에서나 되는 거지 한국에서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한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배울 필요는 없었거든. 그 이유를 내가 배운 거니까요. 이유가 엔진인 거죠. 이유가 엔진인 거고 방법은 바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있는 게 중요한 거냐 엔진이 있는 게 중요한 거냐,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엔진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엔진이 있으면 바퀴는 갖다 끼면 되는 건데 엔진이 없으면 바퀴가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